발제자께서 아마 판례를 5개 정도 선정을 해주신 것 같고, 토론장님도 판례 중에서 4개 정도에 대해서 토론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발제를 맡아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행정대학원 정기성 교수님이십니다. 이 발제문은 그 행정안전부 서명자 과장님하고 같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뭐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하신 건가요? 네, 작성은 서명자 장관이 거의 다 했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발표는 제가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3일 회계법인 윤예원 상무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스케줄 상당히 좀 타이트해서 시간을 맞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10분 정도 오버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원래 예정된 발표는 2시부터 2시 40분인데 가급적 2시 한 45분 전까지는 좀 맞춰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발제자께서는 한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발제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학교 정기성 교수입니다. 앞에 발표 시간이 조금 길어졌으니까 저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앞에 이정도면 발표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하고 지금 자료하고는 좀 페이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방세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까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전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나온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지방세 관련 판례는 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취득세하고 이제 지방세 감면에 관련 사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워낙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수 산정이라든가 아니면 중과세율 적용이라든가 아니면 과세 표준 산정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세 관련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종중이 재단법에 등기하는 임야에 대해서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무를 하면서 그렇고 저도 판단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방세 감면을 해주고 이 감면 처분 받은 이후에 일정한 사후 관리를 할 때 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이 실제로 납세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데 이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납세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와서 법원까지 간 사례인데 이 부분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세 감면법이 축소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이제 지속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계속 감면율을 인하를 합니다. 인하를 하다 보니까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감면이 쉽게 말씀드리면 100% 적용된다고 봤는데 연말에 개정이 되면서 50%로 인하되거나 80% 인하되거나 아니면 50% 적용되는 부분이 20% 인하되고 이렇게 되면서 제가 기대했던 부분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신뢰 보호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경우가 많은데 기존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부분에서 납세의무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재산세 부분이 이제 이 법 개정된 이후에 납세의무자 성립 부분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판례가 올해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자 2의 이제 주요 판결 내용 보시면 첫 번째 1에 보시면 오피스텔 신축 과정에서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신축한 학교 시설 취득 비용을 이 오피스텔 과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인데 사실관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 나왔다시피 이제 원고는 주택건설업이라든가 공업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2017년도 8월 16일에 고양시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 허가를 받고 오피스텔을 완공한 후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했는데 문제는 이 오피스텔을 신축을 할 때 잘 아시겠지만 이 학교시설을 신축해야 됩니다. 신축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학교시설을 신축한 후에 기부채납하게 되면 이건 비과세가 되는데 나중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오피스텔 신축할 때 다시 과표에 포함하는지가 여부인데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이 비과세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과표에 포함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 오피스텔을 신축을 할 때 학교를 신축하는 게 조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과표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는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장했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표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판결을 보시면
학교시설 신축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비용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취득 시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 대가로 지급된 비용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 절차 비용인 간접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 실제 납세용자도 그렇고 전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보시면 취득세 과세 표준이 나와 있는데 이 취득세 과세 표준 규정은 이건 법 개정되기 전 내용인데요. 취득 당시 가입을 하되 이제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물론 개인 법인 가리지 않고 전부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지나고 나와보시면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급부가 없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었고 반대급부를 받게 되면 이 일부 감면, 즉 50% 감면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납세용자 입장에 봐서 당연히 비과세를 적용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바에 보시면 학교시설 취득 비용이 오피스텔 취득을 위해 지급된 비용에 포함하는지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계약관계를 보시면 원고는 오피스텔 취득하기 전 2017년 4월 6일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 학교시설을 기부 체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시설의 신축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협약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은 원고가 학교시설을 신축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 개발사업 공사 중지라든가 그다음에 준공 불허가 및 입주 시기 조정 등을 개발사업인 허가 확보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항에서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설치 준공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걸 근거로 해서 간접비용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대법 판결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고를 작성하신 분이 주로 이제 행안부에 계시는 사무관님께 작성하시는 게 좀 조심스럽게 작성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럼 두 번째 정도 보시면 기부 체납된 학교시설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면서도 다시 별개의 취득행위인 오피스텔 원칙 과표에 포함시키게 되면 당초 비과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정책의 효과가 감소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당연히 비과세를 적용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을 다시 과표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설치 운영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인데 이게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지금 법을 개정을 해서 특법을 개정을 해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신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한을 3년으로 이제 연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따른 신축이라든가 증축 또는 대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서는 3년으로 지금 보완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종전에 다 1년으로 해놓다 보니까 실제로 1년 안에 건축물을 다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심판원 단계에서는 1년 이내에 착공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로 봐서 감면을 유지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걸 1년 이내에 다 끝나고 실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세용자의 경우가 진짜 부당한 이 대우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다투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심판 안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도 이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설치 운영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되도록이면 보수 해석을 하려고 하고 납세의무자의 경우는 좀 넓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더 큰 문제는 토론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다 보니까 실제 해석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실관계를 보시면 원고는 2018년 4월 26일 날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고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 의료시설 복지설인 노인 요양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습니다. 그리고 피고 같은 경우 2021년 2월 16일 날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조심판 심판증 관련된 기각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 보시면 판결 요지 보시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원고가 쟁점 부동산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 요양시설 용도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추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고한테 어떤 규칙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뭘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기간도 많이 경과한 것도 아니고 실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심판당에서 인용을 해줬어야 될 부분 같은데 이게 법원까지 가서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부분 같은 경우는 유료냐 무료냐에 따라서 이 감면율을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나에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보시면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과세금 현재 해당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50%를 경감을 하고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5%씩을 경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유료냐 무료냐를 가지고 다투는 사례도 의외로 많이 있고요. 많이 있고 여기 같이 직접 사용 여부에 대해서 많이 다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범위 같은 경우라든가 일반적 추진 규정은 여러분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을 보시면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을 보시면 일반적 추진 규정을 포함한 각 사후관리 규정에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을 공통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일정한 기간이라는 것 자체는 그 특성에 따라서 1년부터 보통 3년인데 4년까지 차별적으로 지금 부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복지시설 감면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한 사유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특법에 지방특례협회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판례라든가 아니면 국책 사례에 따라서 그 범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각 구체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 판결의 의의를 보시면요. 간단하게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 그 원고는 부동산 취득하고 그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허가를 받는 등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피고가 관계 부서와 협의를 위해서 당초 예정된 처리 기한보다 한 13일 정도 지연하여 용도 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지연되었고 원고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용도 변경 허가가 지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원고는 용도 변경에 따른 설계가 확정된 이후에 바로 공사에 착공하였고 쟁점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 승인까지 신청해서 실제 사용 승인 신청 후 행정 절차상 원고 원인으로 인해서 기한이 지연될 만한 이유가 달리 없었던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얘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직접 사용하는 기간 같은 경우 취득 1년을 하지만 신축이라든가 증축 또는 대수성 같은 경우는 3년으로 보완했는데 실제 3년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까지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전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코로나 때문에 실제 신축을 못한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2019년도에 신축을 하려고 했다가 그걸 내부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안 짓고 싶어서 못 짓는 안 짓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 정당화서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인정이 안 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좀 법에서 규정을 해놔서 납세의무자 예측 가능성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렇게 판례 각각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게 되면 어느 게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구역 지정 및 지형 도면이 고시된 이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제한세 감면 가능 여부인데 빨리 한다고 그러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데 당황스러운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을 보시면 간단히 좀 세 번째 건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결론이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개정이 돼서 특히나 발에 보시면 자산세 감면 적용 기준이는 미집행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2016년 12월 27일 개정되기 전 지특법하고 2016년 12월 27일 개정 이후 지특법의 차이가 거의 미집행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된 토지가 그걸 어느 가지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지금 법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늦게 봐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대한 보상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착공 또는 준공 시점을 볼 것인지 문제인데 얘는 지금 준공 완료 시점을 봐서 최대한 늦게까지 감면을 적용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다른 주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 인가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협의 매수 또는 수용 시점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을 한 건데요. 이건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 보유하는 부모에 대한 감면기간 중 재산세 감면 범위 축소로 이제 개정되는 경우 감면 적용 방법이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국세보다는 취득세하고 재산세에서 신뢰보건 즉 신의칙 적용된 사례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가 감면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는데 요즘 특히나 이 감면 범위가 축소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개인 생각에는 지방세를 조금이라도 더 거두려고 행안부에서 그 감면 범위 축소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분 같은 경우는 감면 범위 축소하면 안 되는데 축소하는 경우는 실제로 많고요.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이 이전 공공기관이거든요. 이전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보통 균형개발인데, 균형발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 감면을 실제로 축소를 시켰죠. 왜냐하면 종전에는 최저한세 적용받지 않던 예를 최저한세를 적용받도록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원고는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원주시로 범원 이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2015년 12월경 취득했고, 피고는 이 특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를 합니다. 물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보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2015년 12월 19일 개정되기 전의 특법 같은 경우는 그냥 5년간 재산세를 전부를 면제합니다. 근데 2015년 12월 19일 개정된 특법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게 이제 최저한세가 적용되다 보니까 5년간 85% 감경되도록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5%만큼 실질적으로 이 감면율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피고는 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16년부터 20년까지 토지분, 건축물분 재산세를 이제 85% 감면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했고, 원고도 이를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했는데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납세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결국은 12월경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취득할 당시는 5년간 전액 면제라고 예상을 했는데 12월 29일날 법을 개정을 해서 재산세 감면율이 15%만큼 줄는 것은 내가 이 신뢰보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만큼 다시 돌려달라고 다투게 된 건데, 물론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심판원 단계에서는 이걸 인정을 해주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인정해주지 않았던 부분인데 대법원에서는 납세용자 손을 들어줘서 신뢰보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참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마에 보시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신뢰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개정 후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제 요건은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나 보유 등은 개정 전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인 행위가 개정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5년간은 면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지금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례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취득세뿐만 아니라 이제 재산세에서도 종전부터 적용되는 부분을 인하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은 실제 재산세를 납부하는 건 그 다음 연도부터거든요. 그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에 경우에도 실제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좀 더 진일보한 판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이 종중이 재단법인에게 명의신탁한 임야에 대해 종중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서 재산세 분리과세량이라고 판단한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실제로 이제 원고는 1978년 7월경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종중호 지도 감독하에 고령 신시 시조하에 어렵다. 7세조까지 요소 수호라든가 유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책 임야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종원인 A 등 사인 공유로 보존되게 되었다가 90년 11월 14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됩니다. 그 피고는 2016년부터 19년까지 쟁점 임야를 종중 소유로 모아서 분리과세한 토지로 구분의 재산세 등을 부과를 하는데, 2020년도에는 쟁점 임야 소유자를 원고로 모아서
분리과세량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합부담과세량으로 과세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토지가 왜 문제가 되냐면 잘 아시겠지만 토지의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이 있고 별도합산 과세가 있고 이제 분리과세량이 있습니다. 근데 종합합산이 기본이고 별도합산은 약간 낮은 세율을 과세하는 거고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있고 고율 분리과세가 있는데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실제 종부세를 안 내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결국은 사실상 소유자를 종중이라고 봐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그 판결 요지 보시면 종중이 임야를 타인에게 명시탁하는 경우 소유권 이득이 맞추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지만 명시탁 해지를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내적 관계에서 실질적 소유권은 종중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에 대한 소유권 등기가 재단법에 되어 있어서 재단법인이 납세자인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분리과세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이 재산세라는 세금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보통징수 방법입니다. 납세의무자한테 세금 부과하는 방식인데 원래 과거에는 이 납세의무자를 뭘로 했으냐면 사실상 소유자로 하지 않고 공무상 소유자로 했었습니다. 공무상 소유자로 하다가 2000년 초에 이걸 사실상 소유자로 바꿉니다. 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바꾸는데 실제로 법조문을 자세히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공무상 소유자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실상 소유자와 공무상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뭘 판단할 수밖에 없냐, 공무상 소유자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임야 같은 경우는 종중소 임야 같은 경우 90년까지인가요? 이때까지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 부분이 분리과세가 맞는지는 약간은 의문인데 여튼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서 지금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은 좀 의문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4개 판례에 대해서 발제문도 상당히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해주셨고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 윤여원 사무국에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개 법인의 지방세 전담팀 소속의 윤예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정지선 교수님 발제를 제가 옆에서 듣고 또 제가 이렇게 토론을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제 토론에 대한 이제 내용을 너무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준비한 토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준비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번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축한 학교시설의 신축 비용을 이제 오피스텔 과표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기부채납 시설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로 규정을 하면서 이제 기부채납 시설 비용을 다시 또 별개의 취득인 오피스텔 과표에 포함을 하는 거는 납세의무자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취득세를 결과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당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발제자님께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동그라미 1번의 이중과세 측면입니다. 대상 판결은 이제 기부채납 시설이 비과세임을 전제로 한 판결로 그 결론에 따르면은 납세의무자는 결과적으로 학교시설 공사 비용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 적용 효과는 없고 한 번에 이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다든지 이러한 반대급부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현행 이제 지방세법에서는 이제 비과세가 아닌 50% 감면을 적용토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면은 납세자는 기부채납 신축 비용에 대해서 신축할 때 취득세의 50%를 한 번 내고 또 공건물 신축을 할 때 동일한 공사비에 대해서 또다시 취득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결국 이 대상 판결에 따르면 기부채납 시설의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시설 공사비에 대해서 취득세를 2번이나 납부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 심판원에서는 이제 각종 개발 사업을 할 때 국가로부터 이제 용도 폐지 시설을 단 한 평, 일부라도 이제 무상 양료를 받으면 전체 기본 체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반대급부가 성립한다고 보는 등 이 반대급부 성립에 대해서 다소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속에서 이 대상 판결과 같이 기부채납 공사비를 이제 개발 대상 물건에 다시 한 번 더 포함해서 과세를 한다면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가 더욱 대두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형평성 측면인데요. 이제 학교시설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이제 학교용지 부담금을 감면을 받고 그 대신에 학교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애초에 학교용지 부담금 대상이 아니면서도 단순히 건축허가 조건에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대상 판결은 후자의 두 번째 경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기부채납 학교시설에 관한 선례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1번의 경우는 학교시설 신축 비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봐서 이제 학교용지 부담금을 대신하는 비용으로 봐서 간접 비용에 포함을 하고 있고요. 2번의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서 학교시설 신축 비용을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 봐서 또 간접 비용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는 이제 본래 과표에 포함될 비용이 있었던 자가 그 대신 학교시설을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므로 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랑 비교해서 형평 차원에서는 이제 이 신축 비용을 과표에 포함하는 게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측면도 있다고 이제 제가 생각이 되지만 2번의 경우는 단순히 건축 허가 조건으로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아예 과표에 포함된 금액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새롭게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이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의 타당성은 좀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가 또 이제 과표 산정을 함에 있어서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도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과세 측면과 그리고 이제 좀 형평성 측면에 대해서 발표자님의 생각과 그리고 그 해결 방안까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이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사후관리 판결 관련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다번에 이제 공공시설용 사건 제한 감면 판결 관련입니다. 발표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이제 대상 판결에서 이제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미집행 토지의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이제 2017년 시행 이제 집특법 적용 요령을 이제 보면은 개정 이유가 그냥 본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을 뿐 이제 집행 완료 또는 집행 기준에 대한 기준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이제 준공 공고가 있는 경우 그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집행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도 있고 또 이제 원고가 항만시설의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가 있었다면 미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심판원에서는 미집행이란 국토계획법 집행계획의 수립 또 실시계획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심만 이루어져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서 이제 준공을 집행으로 보지 않은 케이스도 있고요. 또 이제 주택건설사업 착공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발표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납세 의무자가 이제 제한되는 사건의 형태에 따라서 집행 시점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또 이제 서로 이제 다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발표자님께서 생각해 보신 개선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 신탁한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 관련인데요. 지방세법은 말씀을 이제 주셨듯이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있는 경우에 그 당초 감면 취지에 합당한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소유권 귀속의 형식적인 측면만을 중요시해서 애초에 신탁을 한 상황에서는 감면 적용을 아예 배제해버리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세자 측면에서는 신탁제도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조세대로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 대상 판결은 종중 분리과세 제도의 취지를 고려를 해서
등기부상 명의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종중 소유로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는 발표자님의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한편 이제 지방세법의 2020년 12월 개정을 통해서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모자를 이제 기존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바꾸고 또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이제 개정을 했고요. 또 21년도 12월에 지특법도 개정을 하면서 직접 사용의 범위에 수탁자도 포함을 시켜서 수탁자가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위탁자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일부 개선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탁된 상태에서 이제 지목을 변경을 하거나 이런 경우 이제 취득세 납세모자는 여전히 이제 수탁자고 납세모자인 수탁자 기준으로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무에서는 신탁제도 활용에 따라서 감면이 이제 배제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다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취지에 부합하는 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 이전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감면을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2024년도에 있었던 다양한 쟁점을 다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자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정기선 교수님께서 일단 토론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자분께서 방금 존경한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 같고요. 지금 질문만 겁나 많고요. 일단 그건 계속 거짓말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고 그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축한 학교에서 신축 비용 같은 경우 오피스텔 과표에 포함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과표에 제외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외를 해야지 깔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피스텔이라든가 같은 건물도 아파트를 지으면 당연히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거의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비과세를 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걸 다시 과표에 포함시켜버리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가격에 있다고 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과표에 제외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같이 작성한 서명자 사무관님께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제외한 걸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좀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후관리 부분하고 미집행위 관련 부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법으로 일정 부분을 규정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후관리 부분 같은 경우는 신축이라든가 그 이외로 구분을 해서 정당한 사유가 어느 부분이 정당한 사유건지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예시를 해놓으면 납세형도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더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미집행 같은 경우 어느 규정까지 가는 어느 부분이 맞을 것인지도 직접 입법적으로 해결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탁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옆에 이제 백준 대표님께서 글을 많이 쓰셔서 제 옆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상 일관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있는데 다만 납세의무자 판단할 때가 지금 이게 판례 문제가 됐던 부분이 결국 부가가치세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부가가치세에서 파생된 건데 부가가치세에서 납세의무자 판단할 때는 위탁자가 아니고 수탁자 기준을 판단하도록 했었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수탁자 기준을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봤던 이유는 실제로 그 수탁자 기준을 봐도 세금을 걷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세금 총액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세금 걷는 데는 위탁자보다 수탁자 기준으로 더 세금 걷기가 더 편합니다. 그럼 세금 걷기 편하다고 하고 세수가 차이가 없다고 하면 세금 걷기 편한 것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수탁자 기준으로 가는 게 맞고 거기에 맞물려서 실제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취득세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직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용자도 수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어차피 취득세는 비례세 구조거든요. 비례세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 걷기 편하니 실제 사업하는 예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는 위탁자로 변경한 것 자체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비례세 구조거든요. 비례세 구조인데 이 종부세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종부세하고 재산세 납세는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는 고도의 무채세 구조이기 때문에 수탁자 기준으로 가게 되면 세수가 확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당연히 위탁자로 가야 되는 건데 이걸 재산세 납세임자를 준용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기재부에서 행안부 때 바꿔라 해서 바꾼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납세의무자 판단할 때, 즉 비례세를 적용하는 세목에서만 납세의무자 판단할 때 예외적으로 수탁자 기준으로 가면 되는 거고, 나머지의 경우는 전부 다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위탁자 기준으로 하면 해결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판례에서 이게 너무 가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과점주주 같은 경우, 과세할 때 같은 경우는 뭐 위탁한 것을 빼도록 하고, 중과세를 적용할 때도 수탁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방세법에서 이 과점주주 판단할 때 같은 경우 위탁한 것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과세를 적용한 것도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변경을 실제로 법 개정을 했죠. 개정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 다시 위탁자 기준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깔끔할 것 같은데 법원에서 너무 간 거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뭐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분 이제 발제 토론 듣다 보니까 45분 정도 된 것 같고, 그 발제를 효율적으로 좀 해주셔서 아마 시간 한 5분 정도 단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서 아마 질문 사항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어서 휴식 시간이 있으니까 플로어 질문은 그냥 휴식 시간에 개인적으로 나눠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제 2회전 발표 및 토론 큰 박수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